팩트, 각자 생각하는 팩트를 찾아볼게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팩트, 이 상황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일단 MMI는 지문을 보고 선생님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 기억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팩트가 뭐뭐 있냐면 각자 한번 찾아봐. 사례 2도 한번 읽어볼게요. 중학생인 B는 선천적인 질병으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여 실외 이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휠체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평소에 역사 유적에 관심이 많은 B는 친구들과 같이 고궁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고궁 보행로는 박석, 울퉁불퉁하고 납작한 화강암 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특히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고궁 건물 내부를 보기 위해서는 계단을 올라가야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너 책 없냐? 1권에 있어, 1권. 1권 서울대학교 문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례 1에서 팩트가 뭔지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팩트. 적어도 되고 문장에다 표시를 해도 되고 팩트가 몇 개나 있나 보자고요. 이 팩트를 적는 이유는 머릿속에 저장을 해놔야 기억을 가지고 교수한테 얘기하겠지. 기억력도 아마 테스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1번. 팩트가 뭐죠? 초등학생이네요. 이제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다는 거는 초1 정도 되겠네. 두 번째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그러니까 외국 살다 온 애는 아니야. 2번.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3번. 다문화 가정. 즉 부모 중 한 명은 외국 사람일 수 있다. 둘 다 외국 사람일 수도 있다. 4번. 일상생활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의사소통. 일상생활은 괜찮아. 그렇지만 여기가 이제 중요하겠죠?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준비물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고 집으로 적어오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 자, 여기에서 안 좋은 점이 1번, 수업을 듣거나 준비물에 대한 설명. A의 부모님은 아이의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한다고 걱정, 상담을 요청하였다. 이 정도 찾았어요. 그럼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어린애구나.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 이 팩트에 대응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죠.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자랐다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가 이질적이지 않아. 오히려 자기 나라는 경험해 본 적도 없어. 부모의 나라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 중에 한 명이 한국말이 아직도 완벽하게 익숙하지는 않다. 부모가 한 명일 수도 있고 외국 사람이 부모가 2명일 수도 있다. 그거는 표시 안 돼 있고. 근데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는데 수업을 듣거나 준비물에 대한 설명, 학교 환경이나 교과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 그러면 이 아이하고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그 부모라는 사람이 한국 교과서를 읽고 해석하거나 그런 능력 정도는 안 돼 보인다. 둘 다 안 될 수도 있고 한 사람 안 될 수도 있고 남편은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외국 사람인데 일상생활 시장 가거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교과서 내용이나 뭐 이런 거는 힘들다. 한국의 교육 환경을 잘 모른다. 그럼 A의 부모님은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한다고 걱정하면서 상담을 요청했다. 자, 그러면 사례 1에서 물어볼 수 있을 만한 질문을 어떤 질문을 교수가 할지 각각 2개씩 한번 적어보세요. 이러한 질문을 물어볼 것 같다.
선생님들도 한 2개 정도씩 이러한 질문을 물어볼 것 같다. 교수가 물어보는 거예요. 의대 교수가. 지민이 저거 봤냐? 태훈이 저거 봤어? 자, 그럼 지민아, 너는 어떤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일단 선생님이면 그러니까 면접 받는 사람이 선생님이면 학생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 자, 이제부터 쭈얼쭈얼 거리지 말고 있잖아.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천천히 교수 앞에서 생각하는 이 연습도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 말은 빨리 할 필요가 전혀 없고 또박또박 천천히 교수님한테 얘기하면 진지하게 선생님이 듣는다는 태도가 보여지겠지? 첫 번째, 얘기 다시 해봐. 선생님이라면 네가 선생님이라면 학생을 어떻게 챙길 것인지. 학생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 자, 교수가 물어본 거고. 또 하나 더. 두 번째 또 정확히 발성 발음. 두 번째도 선생님이라면 A의 부모님에게는 A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어떻게 얘기할 건가? 태훈이는? 저는 첫 번째 질문은 학교의 입장에서 A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학교의 입장에서 A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 2번. 두 번째는 비슷한 거긴 한데, 만약 본인이 선생님이라면 상담을 진행할 때 A의 학부모에게 어떤 말을 해줄 것인지. 선생님이라면 A의 학부모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김 선생님은? 일단 이 학생의 배경 설명에 한국에서 자란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이 학생의 현재 상태는 일상생활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고, 대신에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뭐 알림장이라든지 수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막 입학한 1학년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라서 발생한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초일이 겪는 어려움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1번. 이와 같은 현상이 다문화 가정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현상인가? 또 2번. 그렇다면 이제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학교 측에서 분명히 이제 다문화 가정이 아닌 일반적인 한국 부모님들도 비슷한 문제를 상담을 많이 하실 텐데, 학교 측에서 이 아이만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케어를 해주는 게 과연, 만약 해준다면 과연 해줘야 하는지, 만약 해준다면 그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 배려를 해줘야 하는지. 이건 거예요? 네, 해줘야 하는지, 만약 해준다면 그것이 정당한지. 정당한지. 그쵸?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해 봤어요?
이런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반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할까? 2번, 1번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반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나을 것인가? 아니면 이 학생의 더 빠른 적응을 위해 지금 일반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는 게 더 나을 것인가? 힘들어도 같이 생활할 건가? 이 번 김성호 선생님과 비슷한데요. 이 아이와 부모를 위한 방과 후 무슨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해주는 것이, 그 특별 프로그램을 해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특별 혜택을 하는 것인가? 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다문화라는 게 생기기 가장 큰 이유는 외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다문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맞는지 혹시 그 이론에 대해서 공부한 적 있어요? 다문화에 대한 이론. 다문화에 대한 이론. 그게 최근에 국어 지문에도 나오고 했던데 우연히 오늘 내가 수업한 내용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접도 배경 지식이 있거나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2010년 고1 11월 모의고사 국어 다문화 사회의 모형과 지향점. 여기 보면 그 세 가지 모형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차별 배제 모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동화 모형이라는 게 있어. 세 번째는 다문화 모형이라는 게 있어. 차별 배제 모형이라는 것은 대체로 뭐냐 하면 그냥 경제적으로 직업 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차별 주지 말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본 케이스하고는 다른 얘기고 두 가지 모형이 있는데 다문화에 대한 시각이에요. 하나는 동화 모형이라고 해서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너도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형? 동화 모형. 다문화 모형은 너는 한국에 왔지만 차이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뭘 인정해 줘? 자, 여러분은 동화 모형을 택할 것이냐, 차이를 인정하는 모양을 택할 것이냐. 즉 다시 말하면 다문화에 대한 거는 이미 시각이 사회적으로 정립이 된 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조심할 건 뭐죠? 동화 모형이 맞는 거예요? 다문화 모형이 맞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어느 하나를 정하면 돼. 근데 주류의 의견은 다문화 모형이에요. 다문화 모형이 맞다라는 게 이제 지금 이 사회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다문화 모형에는 두 가지가 또 있다고 나와요. 하나는 문화 다원주의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다문화주의라는 게 있어요. 문화 다원주의는 뭐냐면요. 주류가 있고 얘가 한국에 사니까 한국이 주류예요. 얘가 필리핀에 오면 필리핀이 주류예요. 한국이 주류죠. 그러면서 니네 거를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문화 다원주의고요. 다문화주의는 한국 이렇게 전부 평등하다는 거예요. 동화 모형은 너는 주류 안에 이렇게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느 답을 정하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A 케이스, B 케이스, C 케이스 중에서 하나의 관점을 정해보세요. 자기 생각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의 관점을 정하고 지금부터 나는 어느 관점에서 얘기하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가진 다음에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질문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한 관점에서 일관되게 한번 얘기해 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관되게.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사례 2는 다문화가 아니고 약간 신체가 불편한 사람,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문화도 주류에서 외곽에 있는 거고 장애인도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외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을 할 때는 논리 일관성이 같다면 앞에 얘기했던 다문화 모형에서의 논리를 찾고 B에서도 같은 논리로 일관되게 얘기하면 이 아이는 논리 일관성은 있는 거고 이거는 정답이 꼭 있진 않을 거예요. 이 중에서 어디 하나면. 그럼 감점 요인은 뭘까 하면 대답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앞의 논리와 뒤의 논리가 너무 상반되거나 그러면 얘는 약간 좀 비논리적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했던 수업에서는 정답이 있었다고 하면 여기서 뭘 보겠죠? 학생의 가치관과 가치관을 얼마나 일관되게 표현을 하느냐 그리고 이 아이의 가치관이 얼마나 건전한지 그런 걸 볼 것 같아요. 자, 일단 사례 2는 하지 말고 사례 1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화 모형, 다문화 모형 중에서는 문화다원주의, 다문화주의 그러니까 시각차가 있고 이 중에서 한 가지 로직을 잡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다른 상황에서 이게 나왔다 그러면 로직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이런 식으로 팩트는 잡았으니까 교수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일관되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겠다. 자, 준비되면 나한테 물어보세요. 얘기하세요. 그러면 아까 너희들이 물어봤던 거를 선생님이 물어봤던 거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물어봐야 할 질문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라면 어떤 것을 요청할까? 학교에다 이런 걸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까? 추가 질문은 그것은 정당한가? 2번, 이거는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적인 문제인가? 개인의 문제라면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사회적 문제라면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지금은 이제 문제까지 다 줬으니까 하나하나 해볼게요. 첫 번째, 태훈이가 낸 질문에 대한 답을 서로 한번 해보면 돼요. 학교의 입장에서 A의 문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선생님이라면 A의 학부모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지민해봐. 1번, 학교 입장이라면 A의 문제의 해결 방안은 뭔가? 학교의 입장이라면 이제 자, 이런 거 얘기할 때 당황하지 않고 한 방법 얘기할게. 문제를 한번 상기를 해버려. 이 아이가 다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답을 딱 얘기하지 말고 이 아이가 현재 집에서는 별 문제가 없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데 준비물을 준비하거나 수업을 들을 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네 생각을 정리하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할 시간을 갖는 거야. 그럼 실수할 가능성이 줄겠지? 해봐. 이 초등학생 A가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은 큰 어려움이 없으나 수업을 듣거나 준비물을 가져오는 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아이가 사용하는 한국어와 학교의 수업 시간이나 준비물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한국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학교의 입장에서라면 이제 이런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단어나 아니면 준비물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친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어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과 후 수업으로 이러한 한국어 단어에 대한 수업을 열어주거나 한국어를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과 후 수업을 열어주는 것이 학교의 입장에서 가능한 대처일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생기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뭘까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학생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를 의사소통은 할 줄 알아도 이제 글씨를 이제 쓰거나 이제 글씨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이 A 말고도 또 있을 텐데요. 이러한 학생들도 함께 돌봐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단점으로는 그 방과 후 수업이 만약에 인원이 너무 많을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수업은 누가 진행하고 학생마다 한국어에 대한 수준이 많이 다를 수 있을 텐데 이를 어떻게 고려해서 수업을 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훈이는 네가 낸 질문 1번에다가 어떻게 대답을 할 거야? 자, 논점 정리해 볼게요. 학교의 입장에서 A의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했을 때 지민이는 방과 수업을 열자는 거죠. 방과 수업을 여는 거는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죠? 비용이 들죠. 비용이 들어. 그런데 아까 네가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게 논점을 잡는 건데, 이런 아이들이 많다면 오히려 방과 후 수업을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근데 다문화 가정인 아이가 딴 애들은 다 문제가 없는데 얘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아이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사회나 학교에 있느냐, 이 가정에 있느냐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 혜택을 준다는 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대답은 어떤 식으로 나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뻔한 대답은 뭘까요, 여기서? 사회는 이 아이를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대답이 90% 이상일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1점의 가점도 못 받는 그냥 평범한 대답이 했겠죠. 왜? 이거는 의도가 뻔하잖아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얘를 배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의대에서 이런 문제를 학생한테 묻는 진짜 의도는 뭘까요? 의대에서 이와 같은 지문을 만들어서 묻는 의도가 뭘까요? 이 지문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의대 MMI에서. 이거 물어보는 사람은 의사예요? 왜 물어봤을까요? 태훈아, 왜 물어봤을까? 자,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면 교수가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다음 질문합니다. 그럼 빵점이에요. MMI에서는 순발력도 되게 중요한 거야. 김서원 선생님, 왜 물어봤을까요? 병원에도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한 환자들이 이제 방문을 할 텐데 그때에 따라서 그 환자의 배경을 어떤 가중치를 두어서 뭔가
뭐 치료라든지 수술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조정을 해야 하는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맞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학교 상황으로 뒀지만 병원 상황에서 뭐가 다르겠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왔어. 근데 병원 시스템을 잘 이용을 못해.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지장이 없는데 병원에서 수납을 어떻게 하는지, 무슨 과를 가야 되는지 막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 그럴 때 이거를 다 배려를 해줘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일반적인 논점에서는 배려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들어가는 거야? 복지는 곧 뭐다? 비용이다. 누가 이 돈을 낼 거냐 말이요. 무조건 이렇게 좋은 것만 했을 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그 비용을 누가 낼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뻔한 소리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답답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건 하나의 복지에 대한 문제 같은데 다 해주면 좋겠지만 복지에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소한 자원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희소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디다 써야 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다 이거죠. 자, 그런 얘기가 딱 뜨는 순간 여기서는 플러스 가점을 엄청 받을 거예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김성호 선생님이 되게 잘 얘기한 거야. 이 다문화 가정 아이가 상담을 왔는데, 자, 심지어는 학교가 상담 신청을 한 거예요? 엄마가 상담 신청을 한 거예요? 엄마가 상담 신청을 한 거예요. 학교에서는 큰 문제로 안 삼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엄마가 답답해서 한 거야. 그러면 병원 상황 비슷하겠죠? 자, 어떤 식으로 사고의 방식을 가져가야 될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요 정도 얘기한 상태에서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한테 가이드라인을 준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번에는 제대로 생각해서 1번에 대한 답을, 그러니까 이 기출 문제는 무지하게 많이 푼다고 도움될 것도 아니라니까. 이거는 어차피 훈련이고 생각의 틀을 잡는 훈련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뭐 수학 문제처럼 푼다고 해서 현장 상황에서 잘 얘기하는 건 아니야. 자, 태훈이하고 지민이 학교 입장에서 A의 문제 해결 방안은 뭔가, 그리고 그 논리적 근거, 항상 근거까지 얘기하란 말이에요. 준비된 사람 손 들어. 자, 1분 줄게요. 금방금방 해야 돼. 이거 개인당 주어진 시간 5분, 10분밖에 안 줘요. 그 교수하고 계속 물어본다고. 지민 해봐. 학교의 입장에서 A의 문제 해결 방안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우리 애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 좀 학교에 좀 도와주세요. A의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거. 상관없어. 그러니까 수정해도 되고 원래 걸 유지해도 되고 좀 논리가 늘어났으면 근거를 붙여도 되고. 이제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A는 일상생활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 수업을 듣거나 준비물에 대한 설명을 이해해서 집에 적어오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학교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 A의 한국어 수준이 그 반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A의 부모님이 이렇게 느끼시는 것이,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A가 그 반에서 이제 한국어 수준이 매우 이제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이 정도 수준이 원래 기본적인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제 괜찮게 이제 학업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A의 한국어 능력이 이제 다른 학생들보다 비슷하거나 아주 약간 이제 떨어지는 정도라면
그 반에서 수업을 계속 들으면서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A의 한국어 능력이 그 반의 학생들보다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태라면, 이 학생을 위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과후 수업 등을 이제 아예 학교 수업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과후 수업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추가적으로 보강을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방과후 수업을 한다면은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그 비용은 누가 감당을 해야 되죠? 학부모가 내야 됩니까? 학교에서 내줘야 됩니까? 제가 경험했던 바를 바탕으로 하면 이제 방과후 수업에 들어가는 돈 중 이제 일부는 학부모가 내지만 일부는 이제 학교나 그리고 교육청의 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방과후 수업을 이제 초등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실제로 방과후 수업을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일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근데 내가 아까 그 지민이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조금만 더 표현을 정확하게 한다면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이라는 그 감성적인 표현보다는 반 아이들의 평균 수준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물었을 때 이 사람의 지적 능력 같은 걸 되게 보고 싶은 거잖아요. 평균 수준보다 뭐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이 아이의 언어 능력을 보여준다면 이런 표현이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더 집어넣으면 좋을 게, 만일 그 학교에 또 다른 다문화 가정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와 비교해서 라는 표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이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아니면 그 아이는 없다면, 그런 것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학교가 아이한테 해줄 얘기인지 아니면 부모하고 같이 해야 될 얘기인지 이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태훈이 한번 해볼까? 학교의 입장에서 A의 문제 해결 방안. 우선 초등학교에 이제 막 입학한 A의 상황을 보면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아이고 큰 어려움 없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는 있지만 학교에서의 수업을 이해하고 또 준비물 등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말 속도가 한 30%만 느리게 하면 훨씬 더 가동 능력이 좋을 것 같아. 계속.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한국어로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말하는 거 알려줄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고 충분히 쉬어. 왜냐하면 교수가 네 얘기를 경청을 해야 되는데, 그날 너 하나만을 뽑기 위해서 교수가 왔다 그러면 경청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이 아침부터 계속 MMA를 하고 있거든. 애들 얘기가 즐거울까 지겨울까? 지겹겠죠. 그러니까 교수의 입장으로 너는 되게 의과대학을 들어가고 싶지만 교수는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요만큼을 더 잘해서 아주 경청해서 뽑아도 되는데 너보다 조금 못한 애를 뽑더라도 걔도 되게 우수해. 그러니까 뽑는 사람은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아.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되게 간절해. 그 입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수님이 가장 듣기 편한, 그리고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발성과 발음으로 얘기해주면 교수가 놓치는 게 되게 적어지겠지? 놓치는 게 적어지면 플러스 점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거야. 해볼까? 학교의 입장에서 A의 문제 해결 방안은?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를 보았을 때 A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제 다문화 가정으로서 한국어에 대한 적응이 어렵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나보면서 얘기하자.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어에 대한 적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학교 수업에 대한 적응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문화 가정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막 입학한 A의 이제 학습 부족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학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제 그 학교 내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습 상태에 대한 조사를 먼저 시도한 뒤에 그 학습 능력에 대해서 만약 교과서 수준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면 따로 분반을 해서 다른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번에 대한 답은 사실은 정답은 없는 건데 이 사람의 논리성을 본다면 그 아까 지민이가 얘기했던 그런 쪽에서 기준을 찾아가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성원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전체 모집단 중에서 이 아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주기보다는 구체적인 솔루션이라는 게 되게 공격받기가 좋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갓 입학한 1학년 아이들 중에서 다문화 가정이 아닌 아이들도 그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거나 그 과제를 잘 못 가져가는 아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전체 중에서 이 아이가 아주 심한 건지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인지에 따라서 기준을 잡아주는 게 좋고 이 아이만 극단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문화 가정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일상적인 시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논리의 일관성만 있다면 다른 아이들과 대답이 다른데 논리의 일관성이 충분히 있다? 그럼 교수는 긍정적으로 판단할 것 같아요. 답을 찾자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김성원 선생님이 얘기했던 특별 배려를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역차별일 수도 있어요. 역차별이라는 개념. 즉, 그러니까 교수들은 역차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응급실에 온 모든 사람은 평등하냐? 그런데 그 중에 다문화 가정 아이를 먼저 치료를 해줘야 될 이유는 병원에서 있느냐? 됐죠? 두 번째, 선생님이라면 A의 학부모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이거 태훈이가 네가 한 질문이야? 뭐야? 뭐라 할 것 같아? 선생님이라면 A 학부모에게 어떤 말 할 것이냐? 사실 1번하고 뭐 비슷한 문제니까 이것도 그죠? 넘어가고 이와 같은 현상이 다문화 가정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현상인가? 지민아 어떻게?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이 특별 배려를 해줘야 하는 게 왜 해줘야 되나? 만약에 해준다면 정당한가? 자, 다문화 가정을 특별 배려를 해주는 게 정당한가? 왜 해줘야 되는가? 생각 좀 해봐요. 특별 배려를 왜 해줘야 하는지, 해준다면 그것은 정당한지. 이거는 이제 소수자 보호에 대한 배려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수자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거는 미국에서 어퍼머티브 액트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혜택을 받은 사람과 동등한 경쟁 조건에서 올려놓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게 그 세계적인 일반화된 규준이에요. 근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해줘야 될 건지 그리고 그 규준에 그 밑에는 농어촌 지역 전형이나 흑인에 대한 배려, 여성에 대한 배려, 장애인에 대한 배려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다문화 가정이 된 거야. 그 다음 질문은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퍼머티브 액트에 대한 그러니까 소수자 보호 정책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와 논리적 생각을 듣고 싶은 거지. 특별 배려를 왜 해줘야 하는지 해주는 건 정당한지. 준비된 사람 얘기해 보세요. 태훈이. 우선 저는
사례 1과 같은 상황에서 너무 많은 배려는 불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특별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AA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이다 보니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행해졌어야 할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부모들이 모두 한국인인 여타 다른 아이들보다 좀 교육 수준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으로 자,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왜 니네 MMI 연습을 시키냐면 니네 되게 수업 잘 들어서 발표 잘하는 애들이거든. 근데 나하고 수업을 오래 들었기 때문에 발표를 되게 잘하는 아이들인데도 이런 상황이 되게 힘든데 일반적인 아이들은 있잖아요. 거의 얼어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상황까지 간다고. 근데 MMI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가능성이 높다면 여기서 점수가 확 벌릴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전달돼요, 내 말이? 자, 여기서 다시 앞으로 가란 말이에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지금 아까 내가 너희들한테 다문화 가정의 모델이 3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 그러니까 1번 대답, 2번 대답, 3번 대답이 자꾸 그때그때 느낌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나는 고속도로로 갈 거다. 나는 비행기 타고 갈 거다. 난 KTX 타고 갈 거다. 그 기준은 정해놓고 모든 답이 그 기준에서 논리모순 없게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특별 배려를 해줘야 하는지 특별 배려는 정당한 건지. 지민이? 자, 그러면 해봐. 저는 아까 대답 1번에 1번 학교의 입장에서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에 이어서 이 학생이 만약에 이 다문화 가정이라서가 아니라 이 학생이 이제 한국어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면 특별 배려가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당한가요? 그렇다면 이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라는 교육기관은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그 학생들의 평균에서 많이 뒤처진 친구들이 이 같은 교육 수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 배려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이 아닌 아이들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친구들 또한 함께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특별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 사람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문화 가정이 애들한테 특별 배려를 해준다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있으면 특별 배려를 해줘야 된다. 네. 그렇게. 태훈이는? 저는 이제 이 학생 A에 대해서 특별 배려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먼저 만약 이 학생이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아이이기 때문에 한국어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다는 뜻은 다른 다문화 가정이 아닌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초등학교 이전의 학습 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한국어와 같은 한국 문화의 적응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되죠? 만약에 다문화 가정이 아닌 아이들에 대한 또 역차별 아닌가요? 이제 다문화 가정이 아닌 아이들에게도 특별 배려가 필요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한 A에 대한 특별 배려의 의미는 단순히 다문화 가정이라서가 아니라 다문화 가정이라는 환경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적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부모라면 내가 이제 생각한 질문인데요. 여러분이
다문화 가정에 아까 해당되는 학생의 엄마라면 학교에다가 어떤 거를 요청을 해야 할까요? 상담하니까. 그리고 그 요청은 정당할까요? 이건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 2가 있기 때문에 사례 2로 넘어갔을 때도 논리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사례 2라고 사례 2는 제시문 3번에서 준 거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내가 대답을 했을 때 그 장애자한테도 그대로 치고 넘어갈 거거든요.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적인 문제인가? 제가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적인 문제인가는 뭘 물어본 걸 것 같아요? 개인의 문제라는 것은 누구의 입장이죠? 노직의 입장이에요.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은 롤스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정의론에서 이게 사회적 정의, 소수자 보호에 대한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한번 내가 정리를 해볼 테니까 이 논점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번 장애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이 있어요. 이들은 소수자, 즉 약자예요. 그쵸? 약자죠. 그러면 약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일단 국가, 학교를 포함한 거죠. 학교가 해줘야 되느냐? 이거는 결과적으로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2번 개인이 하는 거죠. 근데 개인에는 그 부모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선생님이나 동료 학생, 이건 자발적이죠. 이거는 제도적이에요. 그러면 2번 롤스의 생각과 노직의 생각이 정의론에서 크게 나뉘죠. 롤스의 생각은 최소 수혜자,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상황, 그 다음에 그 베일, 무슨 베일이라고 하지? 그 무지의 베일. 노직은 뭐 완전히 완전 자유주의.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선택의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서는 그 비용, 뭐 빵이냐 대포인가, 이거는 상충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네 번째는 헌법적인 측면이나 행복추구권, 인권,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는 그 제3세대 인권이라고 해야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봤을 때 쉽게 말하면 사회통합,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점은 이거 하나에서 이런 논점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사례 2 한번 읽어볼게요. 중학생인 B는 선천적인 질병으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여 실외 이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휠체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평소에 역사유적에 관심이 많은 B는 친구들과 같이 고궁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고궁 보행로는 박서, 울퉁불퉁하고 납작한 화강 한 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특히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고궁 건물 내부를 보기 위해서는 계단을 올라가야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1번, 여기서는 차이가 1번 몇 학년이에요? 아까하고 차이는 뭐죠? 중학생이에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선천적인 질병 2번. 그래서 휠체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고궁 보행로는 박석이 있어요. 이동이 약간 불편하겠죠? 4번 계단을 올라간다는 것은 아주 불편한 거죠. 아주 불편한 거죠. 자, 그러면 내 질문은 1번 상황과 2번 상황의 사례 차이점은 2번 1번 상황의 해결책과 2번 상황의 해결책은 3번 공통점은 and 공통적 해결책은 있는가? 그리고 항상 모든 거는 정당한가? 또 왜 해결해 줘야 하는가? 가만히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답은 한쪽으로만 자기 논리만 있으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을 내가 물어볼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상황, 장애인 다문화 가정, 소수자학자, 국가냐, 세금이냐, 제도적이냐, 개인이 친구들이 도와줘야 되는 문제냐. 고궁 같은 경우에는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제 계단을 없애야 되는데 고궁의 계단을 없애고 인공적인 시설을 많이 해놓으면 이게 또 고궁인지 무슨 뭐 놀이공원도 아니고. 그리고 롤스 최소수혜자, 무제별, 로직의 자유주의, 선택의 문제, 행복주권권, 인권, 사회통합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내용이 다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한두 가지 정도 들어가서 내 생각이 얼마나 로지컬한가 한번 생각해 보죠. 대답 준비됐어? 이제 뭐 순발력 있게 해보자. 분명히 MMI의 순발력은 채점 요소이 아니에요? 채점 요소예요. 자, 그러면 자, 1번 상황과 2번 상황의 차이점은 뭘까요? 태훈아. 사례 1과 사례 2의 차이점. 우선 사례 1에 있는 상황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초등학생 1학년 A가 학교에서 수업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사례 2에서는 중학생인 B가 이제 선천적인 하반신 마비로 인해서 고궁에서의 이런 체험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사례 1에서의 문제점은 이제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생긴 문제점이라고만은 볼 수 없지만, 사례 2에서는 이제 선천적인 장애로 인한 지민아, 사례 1번하고 사례 2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사례 1번과 사례 2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야? 안 돼? 안 떠올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니네가 얼마나 행복한 상황인 줄 알아야 돼. 딴 애들은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우리
김소연 선생님은 사례 1번하고 2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1번은 저희가 의무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학교라는 곳에서 공공적인 곳에서 발생을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그냥 사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방문한 곳에서 발생했다는 그런 장소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에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네. 1번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리고 학교에 숙제를 내주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그 환경에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근데 2번은 내가 고궁에 놀러 갔다는 거죠.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려의 정도가 1번하고 2번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차이점은 뭐가 있죠? 사례를 2개 낼 때는 사례 사이에서 뭔가 물어보겠지? 우리 김준희 선생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례 1번은 후천적으로 교정이 가능한 문제일 수 있고요. 1번은 선천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 되죠. 그것도 굉장히 맞는 얘기죠. 사례 1번은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사례 2는 선천적이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어서 사례 1이 더 배려가 필요한 건지 사례 2가 더 배려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하겠죠. 김성원 선생님은 사례 1하고 사례 2하고 차이가 또 뭐가 있을까요? 사례 2는 지금 갓 초등학교 입학한 어린아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례에 나타난 당사자가 스스로의 문제점을 인지하기도 어렵고 뭔가 주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두 번째는 중학생으로 스스로의 문제점과 현재 상황을 인지할 수 있고 또 특히 이 사례에서는 친구들과 같이 이제 고궁을 방문하였다고 해서 이제 주위에 도움을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제 생각하고 세 분 생각이 완전히 달치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초등학생이란 말을 괜히 쓴 게 아니고 중학생이란 말을 괜히 쓴 게 아니고 첫 번째 사례에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부모는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학교에서는 문제라고 인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상황인 거고 두 번째의 경우는 친구들과 같이 갔고 중학생이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이고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거. 이 세 가지 상황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사례 1을 써주고 사례 2를 써줬을 때 괜히 써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태훈이나 지민이 같은 경우가 지금 김성원 선생님이나 김준희 선생님이나 김선원 선생님이나 내가 물어보는 거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게 교수님들이 요 정도 나이 또래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약간 위나 낮은 정도의 수준 교수님들의 생각이 이 정도라는 거지. 그러면 분명히 유사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생각도 이들의 생각과 얼만큼 합치하는지 그리고 논리적으로 맞는지 판단하는 거죠.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자, 두 번째 1번 상황의 해결책과 2번 상황의 해결책은 어떤 식으로 해주는 게 좋을까요? 자, 이런 거는 두 가지로 물어볼게요. 하나는 국가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과 뭐 제도적인 거겠죠. 또 하나는 뭐 사례 2 같은 경우는 뭐 친구들이나 사례 1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이나 그 학교적인 정도. 왜냐하면 학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방과 학교 같은 경우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적 구조냐 공적 구조겠죠. 사적 구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1번 상황의 해결책과 2번 상황의 해결책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사회적이냐, 사적으로.
논리만 맞으면 돼요. 지민아. 네, 그럼 그 학교에서의 해결책은 사회적 구조로 들어가다. 그거는 뭐 담임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해준다면 사적일 거고. 그러니까 두 개 다 안 해도 돼요. 나는 뭐 개인이 해줘야 될 일은 아니다. 선생님도 직장인인데 내가 그것까지 해줘야 될 의무가 있냐. 사실 의사한테, 지나가는 의사한테 우리 살려주세요. 퇴근하는 의사한테 라고 했을 때 퇴근하지 말고 살려야 되느냐, 퇴근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어머니 생신이나 퇴근하려고 하는데 응급환자가 왔다. 아니면 뭐 그게 아니고 뭐 어떤 경우가 생겼다. 나는 지금 며칠째 일을 해서 지금 몸도 피곤한 상태다. 뭐 이런 상황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계속 환자는 오는데 그럼 의사는 365일 퇴근도 못하고 사람을 살려야 하는 거예요? 직업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조건 의사의 희생정신만 강요하면 그거는 그냥 한쪽 시각밖에 없는 거죠. 초등학생 정도나 뭐 환자 입장인 거지. 태훈아, 순발력 중요해. 이렇게 긴 시간 안 줘. 해봐. 니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지식과 논리를 총동원하라니까. 로직이냐 롤스냐 이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어요. 잘난 척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나중에 그건 언제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라고 물어봤을 텐데. 제가 공부하면서 사회 정의와 관련됐고 그런 쪽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롤스라는 사람하고 노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롤스라는 사람의 생각이 늘 좋았고요. 저는 노직이라는 사람의 생각이 좀 더 옳다고 생각해서 뭔가 판단할 때 그 잣대를 좀 기준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그럼 완전히 플러스인 거죠. 너 그런 것도 알아? 왜? 그렇게까지 대답하는 의대 지원생이 아무도 없고 나 이과밖에 없어가지고. 지민이. 일반 상황의 해결책은 이제 사회적 구조에 따른 해결책으로는 이제 학교에서 뭐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이제 A뿐만 아니라 이제 언어적으로 아직 발달이 이제 평균 수준보다 훨씬 뒤떨어진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 사회적 구조에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당합니까? 거기서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길 텐데 그거를 사회에서 도와주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제 학교의 기능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잘하는 학생들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평균에서 많이 떨어진 아이들을 함께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서 학업 능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학교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는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으면 좋아질까요? A 같은 경우에 여기서 제시된 대로만 본다면 A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능력이 충분히 있으나 이제 수업을 듣거나 준비물에 대한 설명에서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어에서 벗어난 한국어가 이제 수업이나 준비물에 사용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이제 이 일을 배운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건 아니네요. 네. 태훈이는?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사례 1번에 대한 사회적인 해결책으로는 똑같이 그런 A에 대해서 한국어를 좀 더 배울 수 있는 방과 후 교실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같은 수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같은 다문화 가정 학생끼리 한 반으로 묶어서 그런 방과 교실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우선 다문화 이 수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유로 다문화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다문화 가정의 이유가 아닌 단순히 그런 한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우선 다문화 가정이라는 한 범주 안에 묶어서 그 안에서 또 그 수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을 같이 교육을 시키면 좀 더 서로 같은 처지에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김성원 선생님은요? 1번 상황의 해결책, 2번 상황의 해결책.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번 상황은 문제가 발생한 배경 자체가 기초 의무교육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 차원에서 해결을 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가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라고 해서 이 어린이만 뭐 특별히 따로 교육을 시켜주는 것보다는 이 발생한 지역이 뭐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뭐 엄마 아빠가 다 맞벌이인 가정도 많을 것이고 집에서 충분한 케어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또 그냥 한국인 어린이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과 함께 뭔가 추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준희 선생님은요? 네, 마찬가지로 1번 사례는 공공기관에서 공교육 안에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분명히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학급 안에서 다른 이 아이의 특별한 상황이라면 먼저 그 자발적인 사적인 제도를 자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그 아이의 부모님께 이런 준비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문자를 사용해서 보내면서 그것을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이를 도와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학교라는 공간은 서로를 도와가면서 협동을 기르는 그런 공간, 그것을 배우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학급 안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학생에게 이 학생을 도와줄 수 있는 그 학생의 지원을 받아서 같이 도와주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세현 선생은? 저는 지금 아직 질문을 못 받아가지고 김소연 선생은? 저는 1번 사례는 개인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2번 사례는 사회 구조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1번은 먼저 A의 부모 입장에서 너무 걱정이 돼서 그 선생님께 상담 요청을 한 그 마음은 알겠으나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문화 가정이라서가 아니라 새로운 환경을 접한 밑도의 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전학을 온 친구라든지 아니면 한국에 있다가 한 번도 영어를 접해보지 못했다가 뭐 미국에 간 친구라든지 하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스폰지 같아서 금방 적응하고 자신을 이 상황에 맞게 적응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방과후 학교 등의 그런 비용까지 드는 그렇게 뭐 심각한 방법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도우미 친구를 선생님께서 뭐 자원을 받던지 해서 그런 학생들은 생활기록부에 뭐 봉사에 대한 커멘트를 써준다든지 아니면 표창장을 준다든지 아니면 각자 이렇게 뭐 학급 물증이나 청소 당번 같은 거에서 뭐 빼준다든지 하면서 크게 뭐 제도적인 거를 많이 바꾸지 않고 이 정도 선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도와주다 보면 그 1학기가 지나기 전에 금세 적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례에서는 개인인 친구들이나 뭐 가족이 도와주기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뭐
박석으로 돼 있는 곳을 매번 울퉁불퉁한 곳을 휠체어 밀기가 힘들고 옆에서 누가 업어주거나 부축해준다고 해도 굉장히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을 테고요. 또 친구가 계단 위에 올라가서 보고만을 직접 보고 내용을 전달해주거나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에도 몹시 한계가 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측면에서 뭔가 이런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북한산에도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도로를 깔아줘야 되나요? 거기 한계는 있겠죠. 한계는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뭐 계단 있는 곳에 휠체어 그 기본의 그 전통의 그 미관을 해치는 정도까지 해서는 아니고 어떤 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구청이나 공공기관에는 지하철에는 휠체어가 분명히 있는데 네. 공공에는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복지의 한계 네. 야 어디까지 해줘야 될 거냐의 문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해주면 좋은데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네. 그런 얘기가 들어가면 정답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애들의 모든 대답은 다 잘해주면 좋겠다는 쪽으로 갈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조금만 비틀어서 논리적이만 하면 무조건 가점이에요. 내가 이제 가점 맞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까 사례 1에서 가점 사유는 뭘까요? 저는 이게 가점 사유일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다문화 가정 아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냐? 다른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냐? 요 얘기 하나만으로도 전부가 다문화 가정에 집중하고 있을 거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로 모두가 집중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 팩트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카만 이성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베이컨이 얘기했던 그 동굴에서 보지 말고, 그냥 카만 이성으로만 그야말로 관조적으로 좀 봐주자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팩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모든 거를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해결하면 일단 내 돈이 안 나가는 거 같거든. 근데 그게 세금으로도 다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팩트 몇 개만 얘기해 줬어도 여기서는 굉장히 플러스 가점일 것 같고, 아까 1번 사례하고 2번 사례는 선생님 세 분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것 같아요. 의무 상황이냐 아니면 기호 상황이냐, 아이가 나이가 어리냐 높으냐, 또 하나 뭐였죠?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세 가지 아까 지적한 것 같은데. 교육을 해결 가능한 뭐 옆에서 교육을 해결 가능한 거냐 아니면 시설물이 있어줘야 되느냐, 그 정도까지 가주면은 거의 굉장히 좋은 대답이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사례 1번하고 2번의 공통점은 뭐죠?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는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우리가 배려는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둘 다 사회적 약자라는 거. 심지어는 인간의 인권이라는 것은 천부 인권이고, 가진 자나 배운 자나 건강한 자의 인권과 가지지 못한 자와 외국인과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1948년도 세계인권선언이 전 세계적인 기본 규범으로 통과된 이후에는 다른 나라의 인권에도 관여를 하잖아요. 그만큼 인권에 대한 생각이 되게 컸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내 일이 아니고 돈이 드니까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전제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인권이니까. 그런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가야 될 거냐에서 아까 1, 2번 사례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의무냐 아니면 자기 선택이냐. 그리고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인데요. 롤스적으로 해결할 거냐 아니면 노직적으로 해결할 거냐는 마지막에 어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해결해줘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 얘기로 가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거는 누구나 다 가는데,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이 너무 훌륭한 조건인 건 알지만,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은 포괄적 권리잖아요. 근데 누군가 해줘야 되는 사회권이잖아요, 사회권. 사회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는. 사회권은 열거적 권리란 말이에요. 사회권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포괄적 권리인데 사회권이 열거적 가치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도와주면 너무 좋겠지만 제한된 그 금원 내에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 한계를 정하는 것은 그렇죠? 어느 정도 잡아가야 될 것 같다. 자, 2번 사례 쪽에 좀 집중을 하면 사례 2번에서의 문제점하고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번 지민이 얘기해 볼까? 심지어는 해결해 줘야 되는 건지까지. 사례 2번에서 문제점은 이제 하반신 마비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중학생 B가 고궁에 갔을 때 이제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고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제 자신의 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 마련할 수 있는 해결책은 그 계단의 이제 옆쪽에 이제 경사로를 이제 만들어서 이 휠체어가 올라가기 쉽게 하는 정도의 해결책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가요? 아까 똑같은 거 물어보실 테니까 북한산에도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냐 말이에요. 고궁에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게 없는 곳도 어디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구청이나 이런 데 다 있잖아요. 그렇죠? 지하철도 다 있고.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한다니까. 그러면 왜 안 만들어 놨을까요? 나라에서는. 고궁이라는 데가 옛날 거를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자는 데 의의가 있는 건지,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인지, 이게 문화재란 말이에요. 천지사방에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다 뭔가 설치하면 여기에 박석이 깔려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조선시대에 박석이 깔려 있는 걸 그대로 보존한 걸 거 아니에요? 그 상태를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심지어는 진입이 안 되는 문화재도 있어요. 보존하기 위해서. 아예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데도 있다고. 바리케이드 쳐가지고. 자,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대부분의 경우가 계단에다 휠체어 올라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거나 이런 얘기 하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건 뻔한 답이란 말이에요. 뻔하지 않은 답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가면 10명이 왔는데 11번째 뻔하지 않은 답인데 논리적이야. 얘 봐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하는 뻔한 답을 얘기하는 것도 살짝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서 내가 뻔한 답을 모르는 게 아니야. 앞에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그걸 좋아한다고 해서 문화재의 본질적인 이유, 그러니까 학교하고 다르다는 걸 정확히 인지시키는 거죠. 학교는 얘 선택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거고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태훈이 한번 해봐.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그래 해도 돼. 네 생각을 넣어도 되고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우선 사례 2에서 중학생 B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B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때문에 자신이 체험하고 싶은 고궁에 갔지만 제대로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능한 해결책으로는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고궁의 그런 문화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휠체어를 가진 사람들을 좀 관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고궁 내부에 사진을 따로 설치를 해둔다든지 아니면 따로 올라갈 수 있게 뭐 인력 배치를 해서 좀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해서 그런 구조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B가 충분히 그런 관람을 할 수 있게 하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의대에서 이런 얘기를 왜 썼겠냐는 거죠. 의과대학에서 이 지문을 낸 이유가 병원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보자 이거야. 병원 얘기는 자꾸 할 필요 없겠지만, 그러니까 다 배려해주면 좋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한다는 얘기니까. 또 다른 얘기예요. 또 다른 해결책이요. 자,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되게 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 어떤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아마 이것도 애매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신병자가 있었어요. 정신병자가. 근데 이 사람은 정신병이 걸렸는데 자기가 회장이야. 그래서 거기 다른 정신병자들을 불러가지고 박상모, 박이사, 뭐 김 사장 이렇게 불러가지고 참 명령을 내려. 그럼 다른 정신병자들이 네 회장님 그러고 그렇게 살아. 그리고 돈도 막 써서 줘. 1,000만 원 일세, 얼마 일세 이게 줘.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 거기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수술을 했어. 정신병 수술을. 그래서 치료가 됐어. 자기가 됐어. 그런데 현실은 산꼭대기 단칸방에 온갖 집안 식구들은 다 문제가 많고 당장 내일 먹고 살게 힘든 사람이었어. 힘든 사람이었어. 이게 드라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그걸 치료를 한 의사한테,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저 사람은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게 맞았을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현실로 돌아간 다음에 엄청 불행하고 심지어 아마 자살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기억은 거기까지 나지 않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 현실을 알고 나서. 그랬더니 그 치료를 해준 과장이 하는 말이 인생이 꼭 살아가야 될 권리라고만 생각하는가? 인생이 꼭 살아가야 될 권리라고만 생각하는가? 짊어질 짐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투의 얘기를 해서 내가 아마 대학교 때쯤 본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권리를 다 얘기해요. 자, 제 생각이니까 이거는 뭐 그대로 얘기하라는 건 아니고요.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중학생 B는 중학생인 B는 선천적인 질병으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여 실외 이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휠체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불편한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태어난 거야, 걔는 그렇게. 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쁘게 태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좋게 태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키가 크게 태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힘이 좋게 태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흑인으로 태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났더니 북한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났더니 거기가 아프리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플러스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익을 갖고 태어난 거고 마이너스로 태어난 사람은 이익이 없이 아주 굉장히 좀 디스어드밴티지를 갖고 태어난 거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다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예를 들어서 선천적으로 게으르게 태어난 것과 선천성이라는 걸 얘기할게요. 여기는 하반신 불구라는 선천성이 있는데 하반신 불구의 선천성과
머리가 나쁜 것과 선천적으로 게으른 것과 심지어는 선천적으로 사이코패스인 거의 차이는 뭘까요? 이거 다 배려해줘야 되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고3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이 수업에서 주고 싶은 얘기는 그 재심은 분명히 1번은 재심은 1번 펌프와 적정 기술은 답이 있는 지문이었어요? 없는 지문이었어요? 이건 답이 있는 지문이었어요. 분명히 결론도 났었고. 그러면 재심문 1번 같은 경우는 답에 최대한 가깝게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답이었다면 재심문 2번 같은 경우에는 규범론이잖아요. 딜레마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도 규범론을 풀어가는 딜레마의 탈출이라는 기본적인 로직은 있는 거예요. 3번 같은 경우는 상황 판단 능력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답은 하나도 없고 이 아이가 이 팩트를 얼마나 편견 없이 그 다음에 뻔한 얘기가 아닌 자기 논리로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진 않을 거라고. 그런 얘기 살짝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결을 해주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응? 지민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태훈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지 않고 그냥 남들이 생각하는 답이라고 하는 얘기에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상황 판단 능력이나 지능 수준이 대한민국에서 탑 아니에요? 탑. 내가 우리 대학교 친구들하고 내가 서울대학교를 다닐 때 그 고등학교 때하고 느끼지 못했던 가장 큰 희열감은 뭐였었냐면 아이들끼리 10명, 20명이 만약에 얘기를 해도 이거는 굉장히 니네들이 이제 대학을 가면 느낄 건데 누군가가 내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할 때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을 때는 막 씹어버리잖아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근데 지금도 나중에 우리 단톡방 한번 보여줄게. 지금도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듣지 않고 반박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끼리 그렇게 오랫동안 친구들끼리 술자리가 됐든 평상시가 됐든 누군가가 야 그건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들의 대부분의 태도는 왜?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친구들끼리 아는 거예요. 제가 헛소리 할 애가 아니라는 거지. 제 지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경험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 10명, 9명이 예스라고 할 때 내 생각은 좀 다른데? 라고 했을 때 되게 경청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서울대 경제학과 정도 올 정도면 헛소리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여러분을 MMI, 연대의대에서 고대의대에서 MMI를 할 정도의 교수님이라면 그 지적 능력이 대한민국의 탑 오브 탑이라고. 그것도 서울대학 들어가기도 힘든데 연대 들어가기도 힘든데 다 뚫고 대학 교수라고 있다. 그러면 그 과에서도 또 탑이잖아요. 몇백 명 들어온 중에서도 1, 2등 한 사람만 대학병원에 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들은 굉장히 인텔리전스가 높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뻔한 대답을 하는 것보다는 논리적으로만 맞다면 굉장히 정밀하고 그런 대답을 했을 때 어느 대학, 의과대학 교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대학 교수님 할 정도면 책도 굉장히 많이 읽고 논문을 쓸 때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교정도 많이 하고 수없이 많은 수술을 들어가거나 뭘 할 때 되게 조심스럽고 대학의 교수라는 분들이 그런 분들 아니겠어? 그냥 일반적인 개업의 돈 벌겠다는 의사들하고는 그 의사로서의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른 분들이 그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어떤 대답이 쟤를 꼭 뽑고 싶네. 쟤는 내신도 좋은데 뭐 서류가 이런데 쟤는 우리 병원에 우리 의대에 들어와서 꼭 우리 과에 남았으면 좋겠네. 그런 학생을 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좀 판단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시문 4번 같은 경우도 이제 상황 판단과 선택 문제예요. 다음에 올 때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제시문 4번하고 2021년도 이건 퍼즐 문제 같은 건데 이때는 아예 질문이 있어요. 뭐 추가 질문은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 테니까 그 선생님들은 제시문 4번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당장 하지 말고 질문 2개씩 제시문 4번은 질문 없으니까 질문 2개씩 만들어 보시고 선생님들도요. 그 다음에 2021학년도 질문 1, 2, 3, 4인데요. 각자가 추가 질문 2개씩 2021학년도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거 있잖아요. 처음에 시간 많이 걸렸죠. 오니까 제시문 2개씩 만들어 와서 다음 시간을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